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탄핵 정국의 주도권 싸움으로 정치권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계파 갈등이 심화하면서 분단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윤태곤 더모와 정치분석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당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새누리당 내부 갈등은 더욱더 좀 심화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주류 친박계 또 비박계가 서로 당을 떠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희가 좀 화면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우리 당 비상시국 회의에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제는 특히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 즉각 사퇴 및 대대적 인적 청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먹던 밥상 엎어버리고 쪽밥까지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입니다. 부모 형제 내친 폐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 대들보까지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맞바꾼 배신과 배반, 영린 정치의 상징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해당 행위를 일삼아오고 당을 가르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파괴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스스로 이 당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당을 떠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그리고 친박 주동 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준엄한 촛불 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네, 친박계와 비박계의 어떤 서로 물고 무는 어떤 그런 비방전을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이두화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물과 기름이 된 것 같긴 하고요. 섞일 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비박계 비주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당내 상황이 주류와 비주류라고 이제 하기도 좀 적절하지 않죠. 이제 친박과 비박 간의 관계가 여야 관계보다 훨씬 더 살벌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지금 그 공개된 회의에서 폐륜, 영린, 배신, 배반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도 사실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는 사실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기가 힘들죠. 그리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심정도 참 참담했을 텐데요. 오늘 바로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또 보여주고 있으니 정말 고개를 못 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 정당이라는 게 이념 결사체인데 이념도 지금 결사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등을 돌린 상태여서 더 이상 같이 갈 수는 없을 텐데 누가 나가느냐 그리고 언제쯤 나가느냐 이런 시점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어떻게 분당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문제는 숫자가 팽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탄핵 투표에서 총 234명이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 플러스 야당 성향 무소속을 제외하면 최소 62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하나도 이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가정했을 때 네. 새누리당에서 62명이 찬성했다는 거죠. 반대표가 56표죠. 그런데 무효표가 7표, 또 기권 2명, 불참 1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팽팽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압도하면 한쪽이 힘으로 누를 수 있을 텐데 지금 팽팽한 상황이니까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누가 유리한가라고 보면은 비박이 유리한 건 맞죠. 왜 그런 거 아니?
당이라든지 결사태가 성립이 되려면 이두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념적 결집 혹은 뭐 대권주자가 있으면은 그 중심으로 결집을 하는데 지금 친박계 의원들 지도부가 이야기한 거 제가 며칠째 유심히 들어보고 있는데 당신들은 배신했다. 이거 왜? 그럼 우리 남은 새누리당이 무슨 가치로 가야 된다는지 다음 대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지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제 힘으로만 이제 뭉쳐 있겠다라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탈자는 비박과 친박 중에서 어느 쪽이 이탈자가 생길 것이냐.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박 진영에서 이탈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친박 진영은 말하자면 물리적 당권을 쥐고 있으면은 뭐 예컨대 비례대표 의원들을 탈당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끝까지 이제 버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조금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보선이 있거나 그럴 때까지는 국민들한테 심판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언론사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과거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런 뭐 안철수 신당이 뜰 경우에는 뭐 지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예컨대 여론조사를 할 때 친박 중심이 된 새누리당 혹은 비박이 이제 중심이 된 새누리당 아니면은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드는 신당을 누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건 뭐 제가 감히 예측컨대 친박 중심이 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낮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계산서를 보여주면은 친박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힘으로만 버틸 수는 없고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어떤 깃발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게 저희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 간에 이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그럴 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누리당도 이제 사이는 안 좋아져서 섞이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새누리당이란 틀 안에서 이렇게 버티기라는 그런 그 어떤 속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의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그 어떤 그 보조금도 그렇고 당내 재산 때문에도 그럴 거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단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아실 이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우선적인 거는 새누리당이라는 당명 뭐 한번 바뀌었지만 새누리당은 그 연원이 아주 오래돼서 이렇게 별로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 정당으로서 역사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이 정통성에 대한 생각도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뛰쳐나가는 게 그 정통성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좀 전에 윤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여기서 뛰쳐나가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뭐 저도 몸도 담았었고 지금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광야로 허허벌판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회사원 같이 어떤 시스템과 조직 그리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활동을 하던 건데 나가서 이 모든 걸 우리가 새로 조직과 모든 걸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금 탈당을 선언해서 신당 창당을 만드는 그분들이 그래서 새누리당 재산을 국고에 헌납해라. 그럼 재산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고 이렇게 분쟁도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 국회의원 총선이라든가 대선이 있으면 그 어떤 세부 조직 창당을 해서 지역 조직까지 만들기가 쉽지만 지금은 그런 조직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확인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탈당파, 이른바 탈당파가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죠. 뭐 당을 얼른 쇄신하라 이런 장외 압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야당 쪽에서 되게 많이 봤던 거거든요. 먼저 선도 탈당을 해가지고 예. 집을 짓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집을 짓고 있을 테니까 이 집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런 건데 여권에서 보면은 이재호 전 의원이 주도하는 뭐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 정두원 전 의원들이 중심으로 하는 새 신당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양쪽 다 뭔가 보수의 이니셔티브를 쥐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결국 핵심은 이제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행보를 하느냐인데 제 생각엔 이 두 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늘 푸른 한국당이나 지금 신당 세력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자신들도 이제 나름의 이제 뭐 결사체를 만들고 거기로 이제 구심력을 발휘하고자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두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좀 냉정한 말입니다만은 유승민, 김무성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대선 지지율이 한 10%라도 된다고 하면은 중심으로 뭉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못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세력화가 되면 지지율이 뛸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당신 지지율이 뛰면은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세력화할 수 있다. 이게 누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을 굳히셨으면은 먼저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박 진영에서 원하는 바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고 당신들은 배신자다라는 걸 안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보수층, 특히 이제 TK 민심한테 우리는 박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뭐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예 헤어져 버려 있으면은 원 오브 댐으로서 각 당들로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박계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박계가 바라고자 하는 지금 상황은 어떤 걸까요? 친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버티기 이외에는 크게 뭐 다른 그 어떤 명분도 없어 보이고 얘기하셨는데 비박계가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박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된다. 뭐 새로운 보수, 혁신하는 보수, 새로운 집을 지어야지 뭐 반기문 총장을 데리고 오든지 내부적으로 뭐 김무성, 유승민, 오세훈 이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붐업을 시키다든지 이게 박 대통령하고 절연만 하면은 당장은 지지율이 뛸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이제 야당 지지층의 제일 큰 정체성은 여당을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당 지지층의 가장 또 큰 정체성은 말하자면 민주당 계열을 싫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가 깃발만 꽂는다라고 하면은 뭐 정당 지지율 한 10% 후반 내지 20%는 순식간에 전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서로 깃발을 못 꽂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동의하시나요? 여당 지지층이 과연 한쪽이 깃발을 꼽는다면 그렇게 지지율이 확 올라가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비박계 의원들 이제 과거는 비주류라 그랬지만 이제 숫자 비슷하니까 제가 주류 비주류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큰 거는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좀 윤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비박계에서는 얘기를 할 때 대선 주자급이 모두 탈당을 해야 된다. 누구 하나 남겨놓지 않고 탈당을 하려면 모두 탈당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를 이룰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정도 세력은 있어야 새로 시작해 볼 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여기에서 버텨서 당내 개혁을 우선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헌집을 새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새 집 가까이로 지어보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너무 실명을 대놓고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탈당을 하고 싶어 했어요. 탈당을 하고 싶어 했는데 유승민 이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걸 좀 선호하는 게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지역 기반이 TK 세력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의 지금 마음이 과거에 이제 탄핵 절차 전에는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탄핵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조금 더 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당내 개혁을 우선 이제 기치를 내걸고 해보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친박 지도부가 물리적으로 힘으로 버티면서 자의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버틸 때까지 버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국민들의 실망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너무나 낮게 나오는 그런 시점이 온다거나 어떤 계기가 좀 생긴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 근데 그 경우에는 같이 나와야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할 가능성이 좀 커져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조금 부연을 하자면요. 네.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점을 잡아놓고 있을 것 같아요. 이두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점을 잡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연말이면 연말이다, 연초면 연초로 잡아놓고 우리가 정말로 했는데 안 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힘의 균형이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은 김한길 당시에 이제 의원이 선도 탈당을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을 무너뜨리고 이게 친노를 배제한 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친노의 핵심이라고 불렸던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세 사람까지 그 당에 다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힘의 축이 한번 무너진다면은 아까 이제 친박의 결속력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르르 한번 지금은 팽팽한데 한번 무너지면은 생각보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
움직일 곳에 구심점이 있어야지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렇죠. 힘의 균형추가 그게 한쪽이 있어야 탁 무너지면은 되는데, 그렇죠? 그 확 부분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걸 두고 이제 계산기를 두들고 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요. 뭐 네.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여권도 여야정 협의체를 수용해서 오늘 논의가 아마 큰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대화 어떻게 잘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일단 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제 임시국회 일정이라든가 상임위 활동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생이라든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의식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IMF 때만큼 어렵다 내지는 금융위기 때만큼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확한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율이 되고 기일이 잡힐 수가 있는데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각 당 대표와 뭐 또 정책위 의장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원내대표까지 들어가고 국회의장 중심이고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 상정되는 안건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임시국회 일정 이런 부분은 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문제는 이제 협의체에서 논의될 의제 가지고도 이제 상당히 좀 서로 치고받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 대통령 탄핵 가결 그 기점으로 그 뭐 국정교과서나 어떤 사드 배치 요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요거가 다시 한번 다시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네. 탄핵 국면에 이제 묻혀가지고 잘 부각이 안 됐는데 이번 예산 협상 같은 경우에 3당 정책위 의장이 상당한 주도권을 잡고 예. 꽤 잘 풀어냈거든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좀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은 좀 끄집어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야당 정책위 의장들은 원래 야당의 당론이 법인세 인상이었는데 이건 이제 내년으로 미루자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이정현 대표 체제는 인정하지 않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이 12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어느 정도는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정현도 인정 못하는데 정진선도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야당이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책임을 통째로 뒤집어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뭐 국정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부에서도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좀 체면을 차려주는 수준에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사드 문제죠. 그거는 우리 여야 협상뿐만 아니라 그렇죠. 미국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자기 임기 내에 빨리 이거 진도 나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 야당 쪽에서도 새누리당한테 이거 하지 마라, 뭐 정부에다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있는데 미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나오는 화면이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임시국회 일정도 협의를 하고 여야정 협의체 또 개헌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장 화면 지금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여당 측에서 일단 갈라지는 여당 측에서 얼마만큼 또 거기에 또 같이 동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이정현 당대표 체제는 인정을 못하겠다. 대화 상대방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이제 일단 인정은 하겠지만 그 여기 여야정 협의체에서 얘기할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지 말고 경제부총리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셔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원활하게 협조를 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진행이 못 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 어제도 그랬죠.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외신을 상대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 지금 여야 3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아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또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또 비난을 받을 정치권 자체가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야3당이 황교안 대행 체제를 뭐 인정하는 걸로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헌재가 탄핵 심판 그 심리 기간을 다 채울 경우에는 최장으로 내년 8월까지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 8월쯤에 치러질 대선까지 황교안 대행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로 보시나요? 저는 이게 안 이어질 경우에 책임이 모두에게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물론 황교안 대행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제일 알 수 없지만은 황 대행 입장에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열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을지 조금 의문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잘 안 돌아갈 경우에는 그 타격은 누구에게나 다 가는 것이고 지금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불안정성은 야당에게 제일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선에서 좀 유리한 건 객관적으로 볼 때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문재인이 될지 이재명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야당이 제일 유리한 거고 여당에서는 주자도 잘 안 보이고 반기문 총장이 온다고 해서 이분이 과연 청와대하고 손을 잡아서 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아주 흔들린다면은 야당한테도 결국은 상당한 책임감이 촛불 전국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황교안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제 목소리를 낼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던데 저희가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전략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